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조용해졌고 하루의 대부분은 같은 시간표를 따라 흘러갔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에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고 개를 데리고 나온 이웃도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그 공원을 걷곤 했지만 이제는 혼자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보거나 옛날 드라마를 틀어놓고는 소파에 기댄 채 졸음에 빠져들었다. 깨어나면 어느새 오후 4, 5시였고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냉장고에는 늘 비슷한 반찬들이 들어있었다. 김치, 계란, 두부 한 모. 가끔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밑반찬이 추가될 뿐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하루는 거의 끝났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고 그는 그 반복 속에서 살아갔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작은아들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딸은 멀리 살았지만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어김없이 얼굴을 보였다. 그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반가워했지만 떠날 때는 어딘가 허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을 닫고 나면 다시 혼자였고 그 정적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무게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돌아갈 때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과자값이라며 돈을 쥐어보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오면 고맙다며 또 한 번 봉투를 꺼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이유를 묻는 눈길을 피하듯 웃기만 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버지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 받아들였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쳤다. 자식들은 속으로 의아해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여유로울 리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뜻밖의 돈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오갔다. 보험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오래전 묵혀둔 예금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게 아닐까 하는 농담도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얼버무리듯 넘겼고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예전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갔다. 어디를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물어보면 그저 산책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빵집에서 산 케이크, 과일 가게에서 고른 귤, 서점에서 산 신문.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고 자식들이 오면 나눠주곤 했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달라진 모습에 안심했다. 홀로 지내면서 우울해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손주들에게도 예전보다 자주 간식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작은 아들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갑자기 돈을 쓰는 것이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멀쩡하다고 병원도 다녀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 오히려 요즘이 제일 건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작은 아들은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딸은 멀리 살았지만 전화를 자주 했다. 아버지는 전화가 올 때마다 반가워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딸은 가끔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딸이 힘들어할 때면 격려의 말을 건넸고 전화를 끊기 전에는 늘 몸 조심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면 택배가 도착했다. 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건강식품이었고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 딸은 그만 보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생활은 더욱 풍성해졌다.
예전에는 아껴 쓰던 전기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겨울에는 난방을 충분히 틀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켰다. 음식도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었다. 마트에서 비싼 과일을 집어들기도 했고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했다. 혼자 살면서도 소박하게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듯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고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변화였다.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손주들을 안아주고 자식들에게 봉투를 쥐어주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큰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흔적은 없었다.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큰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처럼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고 자식들은 눈물을 참으며 문상객들을 맞이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왜 눈을 뜨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른들은 그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3일장을 마치고 아버지를 보내는 날 하늘은 맑았다. 연구차가 출발할 때 자식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고 그제야 아버지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장례를 마친 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모여 유품을 나누고 남은 서류들을 확인했다. 옷장에는 오래된 양복과 셔츠가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시간이 켜켜이 쌓인 흔적들이었다. 딸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들은 묵묵히 정리를 이어갔다. 통장에는 큰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저축 예금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자식들은 의아해했다. 아버지가 그동안 쓴 돈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계좌가 있는 걸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은행 대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대신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서를 펼쳐본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작은아들이 물었고 큰아들은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그제야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실행일은 약 1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여유로워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대출 규모는 생각보다 컸다. 집값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이자까지 더하니 남은 순자산은 크게 줄어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매달 이자만 갚아왔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큰아들은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빼고 이자를 더하고 상속세와 취득세를 계산했다.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아파트는 남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가치는 기대와 달랐다. 취득과 정리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상속을 받아도 체감상 남는 몫은 많지 않았다. 아파트를 팔아서 셋이 나눈다 해도 각자가 받을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세금을 내고 중개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은 그리 크지 않았다. 숫자로만 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다.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딸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에는 허탈함이 앞섰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왜 갑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서류를 보면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아왔다. 하지만 정리를 마무리해 갈수록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다. 손주 손을 잡고 웃던 아버지의 모습,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들, 자식들이 떠날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집을 지키는 대신 시간을 택했던 것이었다. 남길 재산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편안함과 가족의 얼굴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사주던 장난감을 떠올렸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건네던 봉투를 생각했다. 딸은 아버지가 보내주던 택배를 기억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재산을 지키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한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마지막 1년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서둘렀던 것이다.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봉투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손주들의 웃음, 자식들의 안도, 며느리의 감사. 아버지는 그것을 사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1년은 누구보다 여유로웠을 것이다. 혼자 사는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대신 가족들을 자주 보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는 돈으로 샀다. 시간과 웃음과 기억을.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자식들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 시간을 떠올렸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 덕분에 남은 기억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봉투를 건네던 모습, 손주를 안아주던 모습, 전화기 너머로 격려의 말을 건네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 되었다. 큰아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지만 결론은 중요하지 않았다. 팔든 유지하든 그것은 이제 숫자에 불과했다. 진짜 유산은 다른 곳에 있었다. 며칠 뒤 큰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날짜와 함께 간단한 기록들이었다. 손주에게 장난감 사줌. 큰아들에게 용돈 줌. 작은 며느리 반찬 고마워서 봉투 드림. 딸에게 과일 보냄. 하나하나가 소소한 일상의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행복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평생 모았지만 쓸 데가 없었다. 이제는 써야 할 때인 것 같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다. 집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지금은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큰아들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고 마지막 1년을 그렇게 살았다. 집은 줄어들었지만 아버지의 삶은 풍요로웠다. 장례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이번에는 유품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아버지가 앉아있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개를 데리고 나온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작은 아들과 딸도 조용히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세 남매는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
문을 잠그기 전 큰아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가끔 이렇게 모여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소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 손주들은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사주던 아이스크림, 함께 걷던 공원,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큰아들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가 준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함께 보낸 그 시간, 웃음, 대화, 포옹.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집이 줄어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작은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자신도 언젠가 늙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버지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딸은 아버지가 보내주던 택배를 받을 때마다 울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택배는 오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생각했는지. 그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아파트에 모였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였다.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꽃을 넣고 조용히 기도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큰아들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아이스크림이 아직도 생각나요. 할아버지 손은 따뜻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어른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추억, 아버지와의 기억, 어머니 이야기. 그들은 웃고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1년 동안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가족을 모으고 웃게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랑, 시간, 기억, 웃음.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실천했다. 집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재산은 적어졌지만 행복은 커졌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마지막 1년을 그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 혼자 외롭게 살지 않고 가족과 함께한 것에 대해. 집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남았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자라고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의 아파트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였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유산은 함께 보낸 시간, 나눈 웃음, 전해진 사랑이었다. 아버지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지막 1년은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니라 집으로 행복을 산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다. 숫자로는 손해였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이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